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덴마크 관계 당국자의 말입니다. 덴마크 당국이 한국에서 2월 중순경에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막상 현재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매체 폴리티켄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당국은 한국의 업체를 통해 지난 2월 중순경에 관련 장비 구매를 제안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한국 업체를 수소문하며 어떻게든 키트를 구해보겠다고 나오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당시 한국의 코트라와 덴마크 업체는 덴마크 당국에 수차례 판매를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당국은 벽과 같이 굴었다는 표현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덴마크 보건장관까지 등장해 한국의 테스트 제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한국 업체와 연락이 끊겨서 관련 장비를 구매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도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출할 물량이 밀렸고 사방에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거절해버린 국가들은 공급 고려 대상에서 순위가 밀려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2월쯤에 왜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나?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우선 아시아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유럽의 대응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로 선진국인 일본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 유럽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WHO도 일본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며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종종 매체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되고 있는 수치가 일본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가 서양에서는 지리적으로도 멀다 보니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이탈리아 정부가 서울 모델 도입을 고려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식 대응 방식이 과학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동선 공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O에서도 한국의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조차 한국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덴마크 당국도 뒤늦게 한국 업체 수소문에 나선 것입니다. 덴마크 장관까지 공식 석상에 나와서 한국의 제안을 왜 안 받아들였냐는 질문 세례에 크게 곤란을 당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도 파악됩니다. 이러한 한국 업체나 테스트 장비를 구하려는 행렬은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란에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테스트 장비를 받을 수 없다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에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장비를 수출받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에 고마움을 표하며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불과 3월 초만 해도 가장 우려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오히려 전 세계가 매달리는 형국이 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의료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탈중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생산 일부를 인도에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1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변동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연구원은 이런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글로벌 가치 사슬 확장의 새 프론티어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경우 국경이동 제한, 사회적 격리 조치 영향으로 중국 ODM이 축소됐다. 물량이 베트남 등 대체 생산이나 리쇼링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인도 언론 이코노믹 타임스는 이날 애플 경영진이 중국 정부와 생산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생산 이전 시 향후 5년간 제조 수입이 400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내놨다. 인도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높지 않다. 애플은 인도를 수출 거점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물량 20% 이상을 인도에 옮기는 것이 골자다.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도 이전을 고민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애플은 판매량보다 프리미엄폰의 수익성 확보 전략에 치중하고 있으나 점점 고급화되는 중국 로컬 브랜드가 위협이 되고 있다. 모바일 전문 사이트 안투투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메이커 샤오미의 미 10 프로가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정됐다. 2위도 중국 원플러스가 만든 원플러스 8 프로가 차지했다. 3위 역시 샤오미의 미 10이다. 이어 삼성 S20 울트라 오지가 4위다. 삼성은 10위 안에 가장 많은 사기를 포함시켰으나 최상위권을 내줬다. 샤오미 미 10 시리즈는 2월 중순에 발표됐다. 상위 모델인 미 10 프로는 90Hz 6.67인치 AMOLED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했다. 메모리는 12GB, 스토리지는 256GB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서두르고 있지만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등 국외 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주장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지적했다. 신문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주장하는 충격을 버텨낼 공급망 체계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며 문제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지적했다. 흔히 제기되는 대안은 특정 나라, 특히 중국에 모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은 막대한 비용 증가를 부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 부품을 공급하는 영국 기업 유니파트의 존일 최고 경영자는 새 부품 공급처를 찾는 건 이베이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에 납품할 연료 탱크 공급 업체를 새로 발굴해 규격을 확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데까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도 걸린다고 닐 최고 경영자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부쩍 거론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공급망 다변화는 훨씬 어렵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 뿐 아니라 극소수 기업만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술적 독점 체제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인텔, 대만 반도체 등과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생산을 동아시아에 의존해서는 안보가 위협받으니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시설 확장을 도울 용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자급자족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업체인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대만 반도체와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세 업체 외에는 누구도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칼자루는 업체들이 쥔 셈이며 미국 정부가 뜻을 이루려면 막대한 보조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반도체가 미국을 포함해 모든 적절한 생산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기술적 어려움도 극복 과제다. 애플은 2015년 내놓은 아이폰 6s에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가 각각 생산한 두 가지 중앙 처리 장치 칩을 썼는데 두 제품은 정밀도와 크기가 서로 다르고 전력 소모량 등 성능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차이에 따른 품질 관리와 제조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변화를 시도하는 건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로선 달가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어렵사리 기업들을 설득해도 탈중국 다변화 전략이 미국의 안보를 약속한다는 보장도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로나19처럼 세계적 유행병이 다시 돌면 전 세계 공장이 모두 멈춰서면서 공급망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체를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이번과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과거부터 국경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인도와 중국의 군인 수십 명이 국경을 공유하는 식임주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일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중국군 7명과 인도군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지 지휘관들이 병사들과 대화를 해 싸움을 말린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3,400km 길이에 이르는 공유 국경을 두고 분쟁하고 있다. BBC 남아시아 에디터 암바라산 에티라자는 국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서로 밀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충돌이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 해발고도 약 5,000m 정도에 있는 인도 식임주 나크라 지역이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 지난 2017년에도 중국이 분쟁 지역인 고원 쪽으로 국경 도로를 연장하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다. 인도와 중국이 저마다 순찰대를 보내면서 물리적인 대치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서로 향해 총알을 발사한 적은 없다. 중공이 드디어 레드라인을 넘었구나. 인도가 중공 좀 어떻게 조져줘야 할 듯. 인도 최근에 한국으로부터 K9자주포 도입했는데 K9자주포로 중공군 막사 좀 어떻게 작살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도 이젠 본격적으로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타임이다. 대만은 또 중공의 군사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도 대만에 K9이나 국산 무기 팔아서 대만군 전력 증강 좀 지원해 주었으면.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면 탈중국의 시대가 됩니다.